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동해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8월 한 달간 이 더운 역대 가장 더웠던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제가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고 나왔는데요. 살같이 약간 싸늘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아침 저녁으로 잘 수 있는 공간이 다가오고 있다. 드디어 낮에는 뭐 아직까지 힘들겠습니다만 드디어 가을이 오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안정적이고 꾸준한 주식시장, 혼돈의 환율시장. 이걸 어떻게 봐야지? 네. 진짜 주식시장은 오히려 그 변동성의 그 어떤 원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은 그냥 꾸준합니다. 계속 우상향이에요. 조금씩. 그런데 이 채권 시장 뭐 이런 등등은 지금 아주 그다음에 환율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미친 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잠정치, 확정치, 수정치 뭐 이렇게 나오는데 3.0%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장률이 좋으니까 단기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맞춰보세요. 속으로라도 되네요. 전철에 앉아서 서서 되뇌어야지. 성장률이 높게 나왔으면 단기 금리는 오르겠지.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 빡빡 대답에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4.23에서 4.20으로 30pp가 2년물 보세요. 미안해요. 2년물, 1년물을 보시면 금리가 3.615에서 3.633으로 올랐습니다. 그쵸? 약 2bp 정도 금리가 올랐고, 1년물도 금리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10년물은 그러면 금리가 올랐느냐? 아니에요. GDP 성장률 나왔는데 10년물은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4.23이 됐고, 4.23이 4.20이 됐고, 30년물은 4.92가, 요건 좀 많이 떨어졌어요. 4.87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5bp 가까이 떨어지면서 꽤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단기물은 GDP의 대단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금리를 내리긴 내릴 건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속도까지처럼 빠르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물 금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자극돼서 금리가 튈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죠. 물론 내일 PCE 가격지수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파월이 얘기했던 대로 헤드라인 2.7, 코어 2.9 뭐 이렇게 나온다면 전년 대비 그냥 시장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 같아요. 3자가 나오면 안 되지만 3자가 나오면 충격을 받겠죠. 근데 뭐 2자에서 끝난다면 그냥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장기물이 들어간다 라고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PB분들한테 저희 채널 보는 금융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미국 국채 사도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아요. 이게 4.36에서 굉장한 공방을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거든요. 이제는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힌다. 그래서 환은 내가 장담 못 하겠고, 달러 쓰실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미국 국채 사드려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확실히 장기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번에 GDP, 얘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분기가 GDP가 마이너스가 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전기 대비 이렇게 많이 높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1분기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급격하게 늘렸죠.
그러면서 GDP가 이제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수익 감소가 나타나면서 소비는 유지되는데 수익 감소가 나타나면서 GDP가 높게 나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GDP의 질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기저효과를 빼고 보게 된다면 AI 설비 증설이 이렇게나 많이 되고 있는데 성장률이 그냥 이렇게 쏘쏘하게 실질적으로 보면 한 1%대 뭐 이렇게 그 반년 기준으로 한 1%대 초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좋다고 얘기하나? AI 설비가 정말 저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빵빵 터지면서 GDP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 의문을 하나 또 가질 수도 있죠. 즉 이 말인즉슨 신산업인 AI는 좋으나 다른 업은 그저 그렇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조금 불균형한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서 오늘도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휘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회복을 하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기술주들 대체도 좋았고, 구글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구글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유는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드리면, 내년까지 알파벳이 9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뉴스는 델이 AI 서버 출하 가이던스를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올렸다. 즉 AI에 대한 설비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외환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환율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유럽 쪽에서 좀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프랑스 총리 이제 막 갈아엎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난리 났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프랑스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프랑스에 뭐 금융위기 온다는데, 그 정도 아니다라고 프랑스의 재방어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재정에도 문제 없다. 뭐 이렇게 경제에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안정이 되면서 유로 가치가 올랐어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하루에 막 0.3%, 0.4% 막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기준점이 없어진 거예요. 뭔가 어떤 닻을 딱 내리고, 예를 들어 달러가 닻을 딱 내려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 가치를 금처럼 잘 유지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면 다른 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환율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달러 기축에 다시 끊겼습니다. 지금 달러 기축에 다시 끊겼고, 모든 것이 상대적 상황으로 완벽하게 갔어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진 완벽하게 상대적 기준 속에 빠져버린 환의 움직임,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 같은 데에다 돈을 담가 놓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고 사람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부유하고 있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통화라는 것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썸띵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준자처럼 느껴졌던 환이라는 것이 이제 기준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썸띵의 그 기초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려도 별반 큰 게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물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이 오히려 통화보다 훨씬 더 기준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금이 두드러지죠. 자, 오늘 원자재 가격 한번 볼까요? 금 드디어 3,500불 갑니다. 야, 3,477불. 고점입니다. 그냥 고점. 예. 자, 그리고 은값이 39부터 다시 이제 또 최근 고점 근처로 왔는데, 은값까지 움직인다는 건 이건 좀 과한 거거든요. 이제 은은 기준적 성향을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마저 오른다. 즉, 머티리얼, 그러니까 어떤 머티리얼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원자재라는 건 물질적 존재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거에는 어떤 기준적 성향을 보여주긴 어려웠으나, 얘네의 존재적 한계가 물질에 근거하고 있는 놈들이잖아요. 원자재는 머티리얼 이렇게
머터리얼이라는 땅에 이렇게 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움직여봐야 크게 움직일 수 없어. 근거를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그 어떤 그냥 있음으로 있는 머티리얼들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건 머티리얼의 가격을 산정해주는 이 숫자라는 게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너무 어렵게 인플레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인플레가 나고 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인플레가 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해서 노동으로 버는 돈으로 커버리지 안 되는 세상이 왔다.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고삐가 풀린다 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내 삶을 돌볼 수 없는 환경이 안타깝게 지속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기준적 영향을 잃기 시작하는 게 금리죠. 앞서 이제 금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금리도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 흔들리고 금리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금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 대표적인 상황이 연준 쿡 이사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쿡이 방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서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FOMC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결정할 것이야. 우리가 기준이야 라고 트럼프 행정은 얘기하고 있고, 행정부는 얘기하고 있고, 뒷단에 뭐냐면 우리는 거품을 원해 라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먹히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버블이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을 일부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미국의 버블 사이즈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버블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조심해야 하느냐? 예를 들면 버핏 같으신 분들은 현금 마련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버블이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알 수 없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채권 오늘 7년물 입찰이 있었고요. 7년물 입찰은 3.925%로 기존의 4.1% 근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한 16bp 넘게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드디어 장기물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이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란스키와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간의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푸틴은 젤란스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전쟁으로 인해서 없었죠. 그래서 협상 대상자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알래스카에서 만났던 트럼프와 푸틴의 대담에서 도대체 트럼프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전이 되지는 않겠지만 경제 전쟁이 될 것이고, 경제 전쟁은 나쁠 것이다. 러시아에 나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겠죠. 인도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를 적용하고 하는 것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관세를 빵 하고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중에서 WTI 가격이 이런 정황들을 반영하면서 좀 금리가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자 수 하고 사주 평균
연속 실업자 나왔는데요. 뭐 그냥 쏘쏘합니다. 뭐 그다음에 잠정주택 매매 지수 나왔는데 이것도 뭐 그냥 쏘쏘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다행한 점은 엔비디아가 장외에서 한 3% 빠져가지고 이거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 부분은 큰 영향이 없었고요. 자, 한국은 2차 상법 개정에 의해서 이어 3차 상법 개정 자산 소각 의무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에 예를 들어서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 투표제, 그다음 감사 선임에 대한 3% 적용 룰 강화, 뭐 이런 것들은 대주주들에게 상당히 압박이 되지만 소액주들 입장에서는 주주총회가 끝나야지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것의 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2차 상법 개정, 1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뭐 랠리를 폈습니다만 랠리를 핀 이후에 뭐 시장에 영향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3차 상법 개정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나서 1차 상법 개정 이후 랠리를 폈던 업종과 종목들이 어제 상승하는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효과가 즉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주당 가치가 바로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의무화하게 될 경우에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소각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소각을 하면 주당 가치가 바로 올라가니까 만약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돌면 요거는 조금 더 기존의 그 상법 개정안에 비해서 즉각적 효과를 발휘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반응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장 강력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그 입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가 상당히 높은 한국에서 우회로를 마련해주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속증여를 피하기 위한 강력한 배당이 앞으로 향후 이루어질 수 있겠고, 배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재부나 경제관료들은 이걸 막고자 강력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거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절대로 주식시장에 돈이 가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내심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경제관료들이 꽤 있다라는 점 잊지는 않아야 되겠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짠. 네.